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병원에서 시행하는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수술 치료하는 방법과 둘째,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법, 세 번째, 방사선요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인데 암의 크기나 전이된 정도라든가 여러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기도 하고 두세 가지를 다 동원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첫째, 수술 치료법은 완전 근본적인 치료법을 목표로 시행하는 거죠. 암 세포뿐만 아니라 암을 둘러싼 주변 림프절이나 원발암 병소 모두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니까 암의 씨를 완전히 다 제거하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5년간 생존율을 50% 이상으로 높아지긴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는 순간 암 줄기 세포가 혈액을 따라 온 전신으로 퍼져서 숨어 있다가 재발이 잘 되는 경향이 있고요. 암이 3, 4기인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수술과 동시에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암제가 암 줄기세포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나운 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했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항암제법은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를 억제하도록 개발된 것이라 정상 세포 중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구강세포, 위장세포, 모발세포, 생식세포, 골수세포 같은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을 받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항암하고 나면 입안이 다 해지고 위장 점막도 손상되니까 구역, 구토, 설사도 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빈혈이나 골수 기능도 떨어지면서 백혈구 수치도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되면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또 항암제에 대한 내성도 쉽게 생기면서 또 다른 전이가 일어나기도 하죠. 항암제가 생각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항암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도 많아요. 애시당초 항암제를 개발하는 과정이 일반 약보다 허가 조건이 느슨하기 때문이죠. 보통 일반적인 신약을 허가해 줄 때는 철저한 임상 시험까지 절차가 까다로운데 항암제를 허가해 주는 절차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요. 왜냐하면 암은 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만 통과하면 신약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 기준 중에서 한 가지만 보면요. 새로 개발한 항암제를 10명에게 투여해서 2명만 암 크기가 50% 축소시키는 효과를 28일간만 유지해주면 항암제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리고 28일간만 50%로 줄었다가 그 이후에 확 퍼져서 사망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항암제이기 때문에 고가의 항암제를 사용하고도 결과는 실망스러운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통계를 보면 항암제 사용 시 평균 2.1개월 수명 연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2.1개월 연장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항암을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감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암에 대한 치료는 항암제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운이에요. 운. 현재 나와 있는 항암제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화학약물 항암제라고도 하고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첫 번째 알키로아 항암제, 두 번째 항대사 항암제, 세 번째 천연물 항암제, 네 번째 호르몬 항암제, 다섯 번째 분자 표적 항암제,
여섯 번째, 면역항암제. 이 정도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알키로아 항암제는 처음에 나왔던 항암제인데 암세포가 무한 증식할 때 DNA를 복제해서 숫자를 막 늘려가는데 이때 DNA 복제를 차단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데 정상적인 세포의 DNA 복제도 차단하기 때문에 입이 다 해지고 구토, 설사, 탈모 같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항암을 몇 차 하다가 정상세포도 다 죽어나가니까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시클로포스파미드, 시스플라틴 같은 항암제가 여기에 속해요. 두 번째, 항대사 항암제도 생체 내 효소와 결합해서 DNA 복제를 억제해서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는데 엽산 유도체, 메토트렉세이트, 피리미딘 유사체, 젬시타빈 이런 종류가 있고요. 세 번째, 천연물 항암제는 위세소관 중합체에 작용해서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는데요. 파클리닥셀은 주목나무에서 추출한 것인데 수령이 100년가량 된 주목나무의 잎과 껍질에서 탁솔 성분이 추출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주목 종자의 신운에 탁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서 주목 신운의 인공 배양 기술을 개발하면서 탁솔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식물에서 추출했어도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비슷해요. 네 번째, 호르몬 항암제는 전리산암이나 유방암에 주로 사용하는데 성호르몬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호르몬을 억제해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유방암에 쓰는 타목시펜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알키로아 항암제, 항대사 항암제, 천연물 항암제, 호르몬 항암제 모두 다 정상세포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해요. 구역, 구토, 설사, 복통, 탈모, 발진, 식욕부진 같은 부작용 때문에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몇 차 하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분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표적 인자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를 말하는데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탈모나 구토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것과 암세포는 영양분을 빨아먹기 위해 신생혈관을 막 만드는데 이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것과 단일 클론항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리백, 일회사, 허셉틴, 아바스틴 이런 것들이 분자 표적 항암제에 속하는데 단점은 특정 표적 인자가 나타나는 환자에게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검사 후에 해당되는 환자만 투여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면역 항암제는 인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암 치료법인데요. 면역세포 중에서 NK세포와 T세포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도록 합니다. 면역 항암제는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적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기간도 대폭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2015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91세 때 흑색종 뇌종양 진단받고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로 안치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면역 항암제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계속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면역 항암제로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할 경우 면역세포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면역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효과도 10명 중 2~3명에서 치료 효과가 있고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어떤 환자가 이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없어요.
운에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가격도 기존 항암제보다 훨씬 비싸고요. 이 면역 항암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갑상선 질환, 간염, 폐렴, 설사가 나타나고 폐렴의 경우 임상 시험에서 사망한 사례도 나타났어요. 항암 치료 방법 중 세 번째 방사선요법인데요.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인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방사선으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덜변할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오히려 성장하기도 하고 저산소를 유발해서 암 전이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항암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법은 요원해 보여요. 암도 순환암이 있고 산화운암이 있는데 수술이나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기적같이 완치되는 경우는 대개 순환암이고요. 진짜 산화운암은 현대의학으로도 아직도 갈 길이 험난하고 힘든 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암 시 면역을 증가시키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